지금 일본 정부와 일본 안보 전문가들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군사훈련인 환태평양훈련, 즉 림팩에 단순히 참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큰 충격은 최근 영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G7 정식 가입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 해군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환태평양 연합 해상부대의 지휘 역할까지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영국의 외교 정치 전문 매체로 잘 알려진 갤스버그 아이디어스는 오늘날 전 세계를 통틀어 강력한 방위산업과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제 강국은 오직 한국밖에 없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한국을 G7에 가입시키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과 다름없다며 G7은 이제라도 일본을 대체할 아시아 최고의 강대국으로 한국을 대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프랑스 대통령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에게 있어 1975년 11월에 있은 주요 6개국 그룹의 창설은 핵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와 일본, 그리고 서독과 영국이 함께 산업화된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구상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동맹이 아닌 협의체는 규모와 역할 모두에서 확대되었다. 회원국에는 캐나다와 러시아가 추가되었으며 연례 정상회의의 의제 역시 경제 협력과 위기 관리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폭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샤토 드 랑부에에서 첫 정상회의가 열린 지 51년이 지난 오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에비앙레뱅에서 개최된 올해 G7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는 거대한 지정학적 문제였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 중동 정세의 변화와 보다 균형 잡힌 경제 성장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와 국제적 파트너십과 연대가 주요 논의 주제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의제들이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 문제의 영향이 G7 회원국인 7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G7이 두 번째 반세기에 접어든 지금 이 협의체는 점차 존재의 의미를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 G7의 세계 경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세계 국내 총생산의 43%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세기전환기 당시 약 65%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인도 태평양 지역이 경제적 지정학적 기회이자 치열한 경쟁의 무대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G7 내 아시아 회원국이 일본 한 나라뿐인 것이 과연 충분한가라는 질문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G7이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기에 지금보다 더 적절한 시기는 없다. G7은 회원국 구성 문제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해마다 개최국 정상들은 다양한 비회원국 정상들을 초청해 왔으며 동시에 회원국 확대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초청받은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팬데믹으로 취소된 2020년 정상회의에도 초청을 받았으며 이제는 한국이 정식으로 G7의 8번째 회원국이 될 때가 되었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 지금이 그 적기다. 한국이 G7에 적합한 이유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와 번영이라는 가치에 대한 헌신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은 점점 더 강력한 물질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미국 다음으로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게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여기에는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그리고 자주포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와 조선 및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한국이 2030년까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한국은 올해 5월 향후 10년 안에 첫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은 G7 국가들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다. 이번 주 정상회의 이전에도 한국과 영국은 2023년 11월 체결된 다우닝가 협정을 바탕으로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특히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은 이미 모든 G7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여기에 AI 기술과 반도체 분야에서의 강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 이탈리아가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 역시 AI와 우주산업 그리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유럽 대서양 지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이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시대에 아시아의 문제는 곧 유럽의 문제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아직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AI 분야에서 한국과 G7은 책임 있는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024년 한국과 영국이 공동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는 이러한 협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한국의 G7 가입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창립 회원국인 일본의 존재였다. 역사적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과 도쿄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변화는 한국의 G7 가입이 양국 내 정치적 갈등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반박하는 증거도 존재한다. 한국이 2023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사실은 과거를 넘어 보다 번영하는 지정학적 경제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후 중국의 경제 외교적 압박과 북한 러시아 관계 강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는 유럽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G7 국가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서방 세계 전체의 생존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확대된 G7은 오늘날 사실상 무력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안보리는 창설 이후 가장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 제재 결의안을 거부하거나 올해 4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았듯이 전쟁의 재앙을 막기 위해 설립된 집단안보 기구는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와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한국이 2024년과 2025년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시점이 가장 어려운 시기와 겹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내년에는 미국이 G7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미국은 올해 말 마이애미에서 G20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언어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28년에는 한국이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된다. 이는 G20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기회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20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그러한 노력을 주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과제는 한반도라는 지역적 문제와 더 큰 글로벌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독자적인 지정학적 경제적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 말미에 러시아는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G7이 단순한 경제 협의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지정학은 점점 더 G7의 핵심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걸프 지역 분쟁이 보여주었듯이 오늘날의 전쟁은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산업화된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이 더 이상 유럽과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한국이다. 이제 판이 G7을 G8로 바꿀 때가 되었다. 그리고 영국 매체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대만의 국영 방송 매체로 잘 알려진 중앙통신사는 올해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환태평양 훈련에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해상연합부대 지휘관을 맡게 된 만큼 한국이 이제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군사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며 매우 큰 감탄사를 터뜨렸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인 환태평양 훈련이 24일부터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개최됩니다. 미국의 이삭스 강습 상륙함 2척과 한국 해군의 정조대왕함도 진주만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훈련에는 31개국 2만 5천 명의 장병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중앙통신사가 현장에서 취재한 자세한 내용을 기자 연결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태평양 군사훈련이 현지 시간 24일부터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개최됩니다. 중앙통신사 취재팀은 최전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자가 현재 있는 곳은 진주만 인근이며 화면을 통해 보실 수 있듯이 소형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미국 해군의 이삭스 강습 상륙함이 진주만으로 입항하고 있습니다. 갑판 위에는 흰색 군복을 입은 장병들이 정렬한 채 이번 대규모 해상훈련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스함은 2022년에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됐던 미군의 대형 함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번 훈련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국 해군이 최첨단 전투함인 정조대왕함을 파견했다는 점입니다. 정조대왕함은 미국 해군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며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정조대왕함이 2024년 말 실전 배치된 이후 처음으로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올해 환태평양 훈련은 한국 해군이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해상연합부대의 지휘관을 맡게 된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군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가 지역 안보 협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환태평양 훈련은 1971년부터 시작되어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3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는 해로 참가 규모가 기록을 경신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이끄는 항모강습단도 이번 훈련에 참가합니다. 총 31개국 2만 5천 명의 장병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훈련은 앞으로 3일 뒤 공식 개막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도 태평양 정세와 대만 해협의 안보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들이 어떤 방식으로 억지력과 연합 전력을 과시하며 지역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조대왕함의 환태평양 훈련 참가는 단순한 군사훈련 참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국가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독보적인 전략적 위치를 유지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인도 태평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한 나라만으로는 아시아를 대표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G7 가입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비롯해 조선과 방산, 그리고 첨단 제조업은 물론이고 나토와의 안보 협력까지 확대하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현재 G7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전략 파트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G7에 합류하게 될 경우 아시아에서 일본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외교적 상징성과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장면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31개국 2만 5천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환태평양 훈련에서 한국 해군이 창설 55년 만에 처음으로 연합해상부대 지휘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한국 최초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 전체를 통틀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런 핵심 지휘 역할은 대부분 미국이나 서방 주요국들이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다국적 연합전력의 중심에서 작전을 조율하고 지휘하는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해군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까지 참가하면서 국제사회는 한국 해군의 성장 속도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이 충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국의 G7 가입론이 힘을 얻고 있고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대 규모 연합 해상훈련을 지휘하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독점적으로 누리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이제 한국이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질서의 중심축이 인도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지금,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참여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요 의사결정과 안보 협력을 이끄는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가 일본 사회와 일본 정부가 가장 크게 긴장하고 있는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사회가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끌어왔다고 자화자찬했던 일본 경제가 이제는 차세대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자국 언론을 통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5일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니케이 아시아는 끝모를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 조선 산업이 최근 LNG 운반선 건조를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결국 한국의 도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한국 측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큰 탄식을 터뜨리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 첫 번째 과제부터 한국의 기술 지원을 확보하는 데 달려있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조선업체가 마지막으로 LNG 운반선을 인도한 것은 2019년이다. 일본 정부의 성장 전략회의는 지난 수요일 이르면 2035년까지 연간 3에서 5척의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조선 기술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기업명과 건조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마바리 조선과 더불어 가와사키 중공업과 나무라 조선소가 LNG 운반선 산업 부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는 시코쿠 가가와현에 위치한 가와사키 중공업의 사카이데 공장이다. 일본 조선공업회 회장이자 이마바리 조선 사장을 겸하고 있는 히가키 유키토 회장은 6월 18일 기자들에게 업계가 LNG 운반선 건조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건조 기술이다. 로드맵은 현재 일본 조선업계가 오늘날 주류가 된 박스형 멤브레인 방식 LNG 운반선의 설계와 건조 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을 사실상 주도했다. 당시 건조된 LNG 운반선 대부분은 구형인 모스형 탱크를 채택했다. 반면 멤브레인 방식은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지만 건조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고도의 용접 기술도 요구된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생산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안 많은 일본 기업들은 모스형 탱크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 조선업체들은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로드맵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한국의 핵심 조선 기술을 일본과 공유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의 한대형 조선회사 관계자는 한국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생산 효율화 노하우를 일본에 그대로 넘겨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미 일본과 한국 기업들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한국 정부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일본이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법률은 국가 핵심 기술의 무단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LNG 운반선은 고부가 가치 선박 설계 기술에 해당하는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일본과 조선 기술을 공유하는 데에는 법적인 장벽도 존재한다. 또 다른 문제는 생산 인프라다. 과거 일본이 LNG 운반선을 건조하던 시절에는 도크 한 곳에서 연간 약 3척을 건조하는 속도였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멤브레인 방식 LNG 운반선의 건조 기술은 처음부터 다시 습득해야 하며 건조 기간도 과거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연간 3에서 5척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카이대 공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일본 조선업계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적어도 2030년 무렵까지는 기존 생산 능력만으로도 사실상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히가키 회장은 무엇보다 먼저 국내 조선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벌크성과 같이 일본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조선소를 운영하려면 이미 부족한 노동시장 속에서 더 많은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LNG 운반선 생산에는 설계와 건조 분야에서 약 1000명의 전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설령 충분한 인력과 조선소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없다면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히가키 회장은 마지막으로 일본 기업들이 LNG 운반선을 건조하게 되더라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불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일본의 또 다른 매체인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6월 초에 있었던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일본이 패싱되는 상황이 발생해 일본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매우 거센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대만과 한국을 방문해 재계 최고위 인사들과 만나고 만찬까지 이어갔다. 반면 일본은 방문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젠슨왕 CEO가 일본 기업보다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 기업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AI 혁명 속에서 일본이 뒤처질 위험은 무엇일까? 5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미국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왕이 대만과 한국을 방문했다. 대만 방문 당시 기자가 한국과 대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특별한가라고 묻자 황 CEO는 둘 다 특별하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과 대만이 AI 반도체 사업을 전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의미일 것이다. 반면 이번에 황 CEO는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다. 일정상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황 CEO에게는 일본 기업보다 한국과 대만 기업이 더 중요한 존재일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일본 패싱은 AI 시대의 재팬 패싱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황 CEO는 PC용 신형 프로세서인 RTX 스파크를 앞세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익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두 분야 모두 고성능 연산과 데이터 저장을 담당하는 첨단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에는 대만 TSMC나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대등하게 경쟁할 만한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관련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계획을 비교해 보더라도 규모 면에서 상당히 뒤처진다. 광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일본에도 로봇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엔비디아가 일본을 그냥 지나쳐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AI 시대의 재팬 패싱이 더욱 가속화되며 일본이 AI 혁명에서 뒤처질 위험에 처한 지금 이를 벗어날 방법은 있는 것일까? 먼저 황 CEO가 대만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재계 총수들과 서민적인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한 이유를 살펴보자.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유력 AI 기업들은 지구는 물론 우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수요를 경쟁적으로 창출하려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는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1세기의 AI는 핵무기 개발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제 주요 국가들에게 자국의 강력한 AI 기업과 최첨단 AI 모델을 보유하는 일은 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강력한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AI 모델과 맞먹는 성능을 가진다고 알려진 엔스로픽의 최신 모델 클로드 페이블 5의 공개를 중단시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미국을 가장 빠르게 추격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6월에는 딥시크가 화웨이의 국산 AI 반도체 어센드 910C를 이용해 AI 모델의 사후 학습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중국 AI 기술이 다시 한 단계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AI의 위험성이 거론되는 한편 투자자들은 AI가 가져올 막대한 성장 가능성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올해 초부터 6월 중순까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대만과 일본의 주요 반도체 관련 주가는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 CEO가 대만을 방문한 가장 큰 목적은 PC용 차세대 프로세서 RTX 스파크의 공급망을 전 세계에 공개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먼저 GPU 생산을 맡고 있는 TSMC의 최고 경영자인 CC 웨이와 회담을 가졌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RTX 스파크용 CPU를 개발한 미디어텍의 CEO인 릭 차이가 깜짝 등장했다. 이 밖에도 PC 위탁 생산업체인 인벤텍과 더불어 PC 제조사인 에이수스와 기가바이트 관계자들과도 잇따라 만났다.
황 CEO는 이번 방문을 통해 PC를 새로운 AI 디바이스로 재정의하며 AI 혁명을 주도하겠다는 큰 그림을 전 세계에 제시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자금 조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만 방문을 마친 황 CEO는 일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다. 그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더불어 LG그룹 구광모 회장과 네이버 이해진 의장 등과 대중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삼겹살과 소주를 함께하는 이른바 삼소 방식으로 한국 재계 총수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후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전영현 부회장과도 잇따라 만났다. 참고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는 이미 몇 주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따로 식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의 방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첨단 반도체 확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만나 엔비디아 규격에 맞는 HBM과 AI 데이터 센터용 SSD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SMC의 최첨단 생산 라인은 사실상 풀가동 상태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수율 개선 상황을 확인하고 차세대 GPU 생산을 맡길 파운드리 공급처를 확대하는 것이 엔비디아 성장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 RTX 스파크 생산 라인 확보 문제 역시 삼성전자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는 AI 로봇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두산그룹 역시 휴머노이드부터 산업용 로봇까지 다양한 피지컬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발표했다. 즉 대만에서는 AI PC 공급망을 구축하고 한국에서는 AI PC에 필요한 메모리와 반도체 공급 확대는 물론 AI 로봇 공급망까지 구축하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황 CEO가 대만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글로벌 AI 공급망 전략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황 CEO는 막판에 경제사절단에 합류했다. 이는 중국의 AI 관련 수요를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그는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AI 시장을 만들어 가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전략 속에서 일본 기업들의 위치다. 이번 방문에서 황 CEO는 일본을 그냥 지나쳤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일본보다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우선순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설비 투자 규모만 비교해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현재 일본에서 AI용 첨단 반도체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키옥시아뿐이다. 키옥시아는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4,700억 엔, 총 1조 4천억 엔을 설비 투자할 계획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지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설비 투자에 52조 7천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이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30조 2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TSMC는 올해에만 약 8조 엔을 설비 투자할 계획이다. 게다가 이러한 금액에는 연구개발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AI 기업 인수와 전략적 투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선행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 일본 기업들이 강한 성장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현재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있다. 최근 2년 동안 일본 기업들의 정기예금 잔액이 무려 25조 엔이나 증가했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보다 안전자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물론 일본에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고 반도체 패키징과 소재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AI 기업인 엔비디아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 기업들의 투자와 도전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서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지금 일본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AI 시대의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일본을 건너뛰는 재팬 패싱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며 일본이 AI 혁명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 언론들은 단순히 한국과의 기술 격차만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핵심 파트너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배제되고 있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AI와 첨단 조선산업이라는 미래 성장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제 경쟁에서 더욱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 산업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